자, 이제 506쪽에 19장 임금채권보장법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뭘 배우셨는가 하면 만약에 회사가 도산을 했다. 그러면 사용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자, 재산에서 요거를 변제를 해요. 근데 이 변제를 이게 안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게 우선 배당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최우선 변제하는 제도가 있었죠. 나중에 회사 망하면 이거 경매 들어가서 배당해 주는 구조인데 배당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배당 요구하게 되면 적어도 이게 왜냐하면 배당을 그냥 평등하게 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것만큼은 일단 먼저 배당해줘라. 만들어둔 것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재보상금이 있었죠. 요게 최우선 면제가 되고, 2순위, 3순위 쭉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이제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적어도 배당관 절차에서 요거는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요것도요,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요? 사용자가 완전히 재산이 없으면, 이게. 도망을 갔어요. 사용자가 재산을 다 벌써 팔아먹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배당받아야 되는데 배당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재산이 있어야지만 배당받는 건데 이것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예, 그 제도가 바로 요 임금채권보장법이에요. 요거는 이 제도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자, 이 근로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용자가 도산을 냈다. 혹은 임금 체불을 했다. 자, 이 경우에 국가가요, 일단. 국가가 먼저 근로자한테 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체당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름 바꿔가지고 대지급금 이렇게 했어요. 대지급금.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낸 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우리가 너 대신 줬으니까 네가 우리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를요? 그게 이제 조금 달라 이거군요. 뭘 먼저 지급하는가 하면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임금에 포함되긴 한데 약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출산휴가급여가 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 체불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국가가 먼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준다.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중에 낸 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임금채권보장법이다. 이해하시고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 읽어보시고요.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3번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 이게요, 산재보험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산재보험과. 이게 산재보험료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에 적용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요? 국가나 지자체가 뭐 망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망했거나 임금 체불했을 경우에 해결한 문제니까 굳이 그 문제를 이 법으로 끌고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고부담에서 일부를 일반에게서 부담할 수 있어요. 이거 이런가 하면 보통 이 문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이걸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 보장기금이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 내용들을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법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뭘 지급하는 거냐?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교재다 보니까 제가 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1차 볼 때 이거 다 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냥 표로 바로 보겠습니다. 510쪽에 제가 이 앞에 내용들을 쭉 그냥 가볍게 정리한 표, 그거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510쪽에 표를 만들어놨어요. 표를요. 자, 그 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8표로 보시면요. 도산 대지급금이 있고요. 간이 대지급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회사가 망했을 때 대신 지급하는 거. 그게 도산 대지급금이에요.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회사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망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세요.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이대지급금이 있어요. 요거 뭔가 하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혹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부가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회사가 도산 이게 안 됐으면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요. 근데 이제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산 안 했더라도 임금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은 우리가 대신 지급해 줄게요. 만들었고요. 최근에 추가된 거 이제 과거에는 이것도요,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임금 체불한 거 맞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와야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근로자 개인이 이게 뭐 국가를 이 사업주 상대로 해서 판결받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받지 않았더라도 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도 이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넓힌 거죠, 이게. 그래서 망했다거나 망하지 않았고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있거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내주게 되면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얼마를 지급하는 거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것들을 대신 지급합니다. 왜 지급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산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법률상 도산, 사실상 도산. 회사 망한 거예요. 망한 건데 법률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도산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는 도산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 뭐 갔더니 뭐 회사의 공장이 뭐 풀 자라고 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덩쿨이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없는 거 이게 도산한 거죠, 실제로. 근데 법률적으로 이걸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률적 도산 혹은 사실상의 도산 인정,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지급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임금 체불한 겁니다.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어요. 판결을요. 임금 체불 맞습니다. 확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 확인서를 제출해 준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힘들었어요, 이게. 근데 판결 받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가서 이거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고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로 확인하면은 그때도 우리가 지급하겠습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간이대지급금. 그래서 도산대지급금은 법률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했을 경우에 대신 지급하는 제도.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거나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받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 대상 근로자, 이것도 좀 까다롭긴 한데 뭐 그냥 한번 나중에 정리 좀 하세요, 이것들은. 이제 도산 같은 경우에는 도산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선고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요때 신청일 기준에서 1년 전, 요때부터 3년 이내. 좀 까다로워요, 이 기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도산 같은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은 도산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3년 내에 퇴사한 근로자, 이 근로자가 이걸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대지급금은 구조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가 판결에 대한 구조가 있고, 하나가 노동부에 뭐 진정을 제기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구조는 퇴직을 했어요. 매니입니다. 퇴직일의 다음날. 요때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자, 퇴직한 근로자. 요때 퇴직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에 판결 아닌 경우에는 퇴직을 다음 날부터. 요거는 이제 소송이죠. 소송 대기. 2년 이내. 자, 요 구조고, 이제 소송이 아니고 노동부에 가는 겁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이건 1년. 1년 이내 뭐 진정, 노동부에. 그러니까 이제 판결의 구조는 2년 이내에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1년 이내에 그런 근로자가 이걸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고. 근데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게 아니고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재직 근로자예요. 재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 임금 체불일. 레스트. 자,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역시 이것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같은 구조는 다 2년인 겁니다, 이게. 여기도 2년이죠, 그죠? 소송은 2년. 자, 임금 체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혹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 요 1년 이내 임금 체불이래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아주 까다롭진 않아요.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법률상 도산하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1년 전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이퇴직급금은 소송의 구조는 다 소송제기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퇴직하는 근로자는 마지막 임금 처리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퇴직 근로자는요, 그냥 그 다음에 소송이 아니고 진정을 한 노동부에 그런 경우에는 퇴직으로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2년, 1년 구조, 요 구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이걸 법을 적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은 가동을 해야 돼요. 해당 사업이 6개월은 가동된 그런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청구 기한은 아까 이거는 근로자 받는 거고요. 이걸 그러면 인정하게 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아까 봤지만 도산대지급금은 파산 선고일이에요. 신청일 아니에요. 선고일. 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선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걸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청구를 안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간이대지급금,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판결 같은 경우는 1년. 판결은 1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이게 판결이 아니고 확인서, 노동부가 진정한 거죠. 노동부에서 확인서 받게 되면은 노동부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네요. 6개월. 그러니까 항상 판결과 노동부에 가는 구조는 딱 절반이에요. 거의 다 이게. 2년, 여기는 1년, 2년, 여기도 1년 6개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항상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도산대지급금이 더 금액이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도산대지급금을 받게 되면은 간이대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돼요.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위에 그 내용들은 요걸 좀 풀어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요 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도 웬만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려워요. 실제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하시면은 체불임금도 좀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걸 안 하는데, 옛날에 처음에 조금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업무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 511쪽에 3번을 보겠습니다. 수구근해보. 자, 그러면 이 사용 근로자가 이 국가로부터 이 지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중요하죠. 이것마저 받지 않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 안 돼요. 이거는 이것마저도 양도하고 압류하게 되면은 근로자는 마지막 그 동아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대지급금의 수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에게 위임을 수령할 수 있어요. 수령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이게요. 자, 이게 대리하는 구조는 아닌데, 이게 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자기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가족이 아니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12쪽에 보겠습니다. 512쪽에 로마자 3번 이것도 잘 나와요. 로마자 3번 8조 자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제 지급한 거죠. 국가가 노동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원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종의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이제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걸 지급했으면 근로자가 이 돈에 대한 가진 권리를 사용자에게 노동장관이 대위 행사하는, 권리 행사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대위 행사 구조는 우선 면제권을 포함합니다. 아까 3개월치 임금, 3년치 대지급에는 우선 면제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로 이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도,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하면은, 이 임금 채권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돈이 있어야겠죠. 그죠?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이게 이제 산재보험의 격가지 같은 그런 보험료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임금 채권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이게 과거에는 최단금을 했다가 뭐 이 대지급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판결받지 않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꿔놨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제도입니다. 이 기출 문제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대지급금으로 다 문제는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518쪽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18쪽에 5번 문제. 그거 풀고 20장으로 넘어갈게요. 518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뭐 배운 것도 있고 배우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거기에 아마 정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뭐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식으로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4번이 딱 보이죠, 그죠? 이게 뭐 양도, 압류, 담보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4번이 틀렸죠. 나머지 것들은 다 기출된 것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의 직업안정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장 직업안정법.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하면은 여러분이 요 직업안정법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언제 봤을까요?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 구조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중간 탁체 배제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중간에 취업할 때 혹은 취업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착취하지 마라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착취하지 마세요 이런 조항인데 이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은 중간에 끼어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법률의 대표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파견법, 또 한 가지가 이 법이에요. 직업안정법. 둘 다 중간에 끼어드는 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왜죠? 파견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파견 사용사업주가 있으면 사용사업주하고 파견노자 사이에 파견 사업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원래 100을 줘야 되는데 100을 주지 않고 20을 가져가고 80을 주는 구조니까 중간에 착취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으니까 허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파견법으로 허가받게 되면은 요거는 인정해주겠다. 파견법이 예외적으로 헌정하고 있고요. 직업안정법은 대표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직업 소개입니다. 뭐 구직자, 부인자 있는 거죠. 요 둘 사이에 소개하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업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거 해주는 대가로 유료로 이제 돈 받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유료로. 그런 경우에 중간에 끼어들고 있잖아요. 했는데 아니 법에 의해서 직업 소개하는 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허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때 특히 두 가지 법이 있는 겁니다. 파견법과 직업안정법은 중간에 끼어드는 구조인 거지만 법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구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법이 직업안정법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직업 소개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더 이제 어려운 말씀드리면은 직업안정법은 대개는 저희들이 노동법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법일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관한 법이고 노동법일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관한 법인데 이 직업안정법은 아직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게 구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직업안정법을 뭐라 하는가 하면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 노동시장법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약상의 문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법이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노동법의 구조하고는 약간 맞지가 않는 형태가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그러면 직업 소개하는 건데 크게는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521쪽에 먼저 보시면은 직업 안정 기간에 장애하는 직업 소개. 자, 누가 되는가 하면 고용센터. 우리는
그 고용센터에서, 국가에서 이 직업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뒤로 가시면 522쪽에 3번을 보시면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외이사. 그러니까 누가 될까요? 뭐 민간 직업 소개 사업자. 그러니까 민간에서 고용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직업 소개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 파트는 직업안정기관 이외자가 하는 직업 소개에 대해서 더 문제가 많습니다. 많긴 한데 직업안정기관, 즉 노동부 장관이 하는 고용센터가 하는 것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국가가 하는 직업 소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나머지 쪽에 보시고요. 521쪽에 521쪽. 자, 두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 국가가 하는 거죠. 고용센터가. 그때 하는 제도가 직업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구인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구인 신청 수리하기 좀 뭐한데요?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사람이 구인을 신청했는데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용이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5,000원 지급합니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인 신청 거부해야 돼요. 이런 케이스. 뭐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서 현재 부탁도 합니다. 동종업종은 100만 원 지급하는데 이 업종은 1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인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인 조건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주실 건데 했더니 그건 됐고요. 이거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체불사업주예요. 이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도 구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빼고서는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구인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 신청도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 신청도.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업 소개의 원칙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안정기관 장이 직업을 소개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 가능하면 통근 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멀리 2시간 떨어진 곳에 소개했다. 이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근 가능한 지역에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은, 정 안 될 경우에는, 광역 직업 소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력했는데, 이게 뭐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넓게 직업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2번 직업지도 하게 되고 3번에 고용정보 제공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자가 하는 직업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약간 큰 틀에서 보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526쪽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자가 하는 직업 소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직업 소개 사업이 있습니다. 소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료로 하는 게 있고 무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만드신 거예요, 이제. 직업 소개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다. 두 번째로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어요. 그걸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입니다. 다 신고. 무료는 신고. 유료는요,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신고, 유료 등록. 국내는 자치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국외는 노동부 장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만드시면 돼요. 무료는 신고네. 유료는 등록이네. 국외는 노동부 장관이네. 국내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네.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국내, 국외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뭐 그것만 알더라도 웬만한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직업 소개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신고합니다. 누구에게? 노동부 장관에게. 그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근데 보통은요,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라든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나 등록을. 이거는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직업 정보 제공만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모집. 근데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그때는 신고해야 돼요. 노동부 장관에게. 국외니까.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은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 공급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큰 틀에서 요 표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신고, 등록, 국내, 국외 다르다. 요것만 정리하시고 일단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22쪽으로 오세요. 자, 522쪽. 이제 이렇게 표를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내용을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소개 사업. 자, 직업 소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었죠. 유료, 무료. 그때 공통의 내용은 연소자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요? 연수자는 18세 안 되는 분들은 원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18세 안 되는 근로자를 소개하려면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연령도 확인해야 되고요. 연령 확인하고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뭐 금지가 되는 업종 소개해서는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료주급 소개사업 양가로 2번. 자, 여기서 아까 안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체가요. 무료지급은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료는. 자, 무료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가 이걸 한다. 이렇게 하시고 실질권 받습니다. 신고, 노무장관, 시장노조청장 이걸 받고요. 그 다음에 그럼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같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되는데 아예 신고 의무도 면제가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다른 법에서 이미 이걸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이에요. 다른 법에서 이게 목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은 자기들 내부 법에 따라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도 장애인 생활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걸요. 그 다음 학교장. 각종의 이제 직업훈련에 대한 학교장도 아예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보수공단,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뭐 직업 같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고가 이제 요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도 면제가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료지급소개사업 등록이에요. 등록. 쭉 읽어보시고, 이게 잘 나오는 거는 맨 밑에 유료지급소개사업의 제한, 두 번째 문단.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료다 보니까 너무 이걸 착취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무리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만 밑에 내용 보시면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한 요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직자로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외의 것은 받으면 안 되는데 고급 인력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한 금액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예,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2번 직업정보제공사업 524죠? 524. 자, 직업 소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524쪽에 33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33번 문제 푸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직업정보 제공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좀 정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였습니다. 단지 이제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신고되어 있으니까 요를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신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25쪽에 모집 보겠습니다. 모집은 자유롭게, 그죠? 첫 번째 자유롭게. 단지 국유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노무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네 번째, 근로자에 대한 공급사업입니다. 자, 이 공급사업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 공사업은 항운노조 생각하시면 돼요. 항운노조. 국내는 노조만 공급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는. 그래서 어떤 노조인가 하면 항운노조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하역업체가 있습니다. 자, 하역업체의 특징이요. 이게 약간 파동성이 있어요. 우리 논문에 안 돼 보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좀 파동적이다. 이런 표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건 들어올 때 바쁘고요. 물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굳이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요 항원 노조에게 당신 조합원을 좀 공급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노조가 사업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근로자 공급 사업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여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역업체가 이 조합원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공급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노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항운노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항운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과거에는 조금 비리가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어떤 비리가요? 이 일을 조합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기 위한 비리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배제가 돼 있으니까 조합원이 되기 위한 비리가 있었던 거죠. 요즘은 꽤 많이 뭐 이렇게 정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공급 사업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급 사업은 그래서 아주 잘못하게 되면은 이 근로자에 대한 아주 무리한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허가입니다. 허가 이거는 아까처럼 신고나 등록 같은 게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시고요. 허가. 자,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국내는 노조만 가능합니다. 국내는 노조.
자, 국외의 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 요분들이 국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중 하나가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요 경우는 비영리 법인으로 합니다. 비영리 법인.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는 비영리 법인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허가 기간 모르시면 3년이에요. 3년까지 허가해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500 역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32쪽에 5번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32쪽에 5번 문제. 이거 정답이 틀렸네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렇죠. 5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데 3번으로 고쳐주세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근로자 공급사업은 허가 필요하다. 노무장관에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국내 근로자 공급과 국외 근로자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은 파견사업자는 공급사업 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파견과 공급은 중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견업과 공급사업은 다른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이런 것들 하는 분들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영리 법인,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주로 아주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서는 주로 요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21장, 22장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건 길지 않으니까 짧게 하고 노동법 2로 들어갈 테니까 노동법 2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